어린 시절 우리 모두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그것은 보통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무서운 옷을 입은 끔찍하고 외로운 인물입니다. 사탕을 받지 말라고, 모르는 아저씨 채 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평범한 부부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조수석에 앉아 손을 흔들며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는 웃고 있는 여자라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든 당황할 것입니다.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니까요. 아줌마와 아저씨니까요. 둘이 함께 있으니까요. 안전해 보이니까요. 바로 이런 함정에 2022년 7월 6일 8살 조피아 노바크가 빠졌습니다. 그날 모든 것은 평범한 어린이의 서운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피아는 그단스크에서 엄마와 살고 있었고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그들은 다퉜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고 감정이 앞서며 조피아는 문을 쾅 닫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어디로든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웃 도시 소포트에 불과 20분에서 30분 거리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마음속에서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낭을 챙기고 물병과 좋아하는 고민형을 넣었습니다. 큰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험과 돌아왔을 때 엄마와 화해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서 그단스크에서 소포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낮의 고속도로는 활기찬 장소입니다. 수백 대의 차가 지나가고 태양이 빛나며 주변에는 평범한 낮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길의 갓길에서 배낭을 맨 작은 인물을 낡은 흰색 벤에서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마렉 코발스키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그의 아내 에바가 있었습니다. 조피아에게 그들은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소포트로 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창문이 내려가자 친근한 미소를 짓는 여자가 태워줄까 물었습니다. 지치고 속상한 조피아는 위협이 아닌 도움을 받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간다고 말했고 에바는 마침 같은 길이라고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조피아는 그녀의 작은 모험이 곧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차에 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닫힌 낡은 벤의 문은 조피아를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로부터 차단했습니다. 활기찬 고속도로의 소음으로부터, 햇빛으로부터, 그냥 마음을 바꾸고 집으로 뛰어갈 가능성으로부터. 내부에서는 반어둠 속에서 휘발유와 달콤하고 진득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도움을 약속한 친절한 어른들이 앉아있는 차의 실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녀의 작은 여행, 그녀의 어린이다운 반항이 바로 그 순간, 그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에 끝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고속도로에 혼자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몇 시간 전 그단스크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가서 8살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조피아 노바크는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사진을 보면 밝은 머리와 약간 장난스러운 미소를 가진 평범한 소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아이도 아니었고 말썽쟁이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엄마가 수사관들에게 말했듯이 조피아는 성격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공주들, 용들, 마법의 성들로 가득 찬 앨범 더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마당에서 누군가 그녀의 친구들을 괴롭히면 조피아가 제일 먼저 보호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집이 셌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단스크의 한 주거지역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엄마 안나와 둘이 살았습니다.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업 후에 조피아는 그림 그리기, 동아리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만화를 봤습니다. 안나는 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 위해 두 곳에서 일했고 물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7월 6일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알다시피 이것은 신문에 쓰이는 무서운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매 두 번째 가정에서 일어나는 웃을 만큼 일상적이고 평범한 갈등이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태블릿이었습니다. 조피아는 게임을 하고 싶어 했고 엄마는 이미 아침 내내 그것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힘든 한 주 후에 지친 안나는 완고했습니다. 우주적 불공정함을 느낀 조피아는 상처 주는 말을 소리쳤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엄마는 그렇다면 여름 끝까지 태블릿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에게는 그냥 교육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직 작고 흑백으로 나뉜 8살 아이에게는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 나이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 장소는 물론 소포트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들의 집이었습니다. 어린이 의식 속에서 그것은 단순히 이웃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즐겁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분명히 원하는 만큼 태블릿으로 게임하게 해줄 거의 동화 같은 나라였습니다. 12km의 거리는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그것은 엄마와 함께 잠들기 전에 읽던 책들처럼 흥미진진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학교 배낭을 가져오고 가장 중요한 승객인 톱이라는 이름의 고민형, 물병, 그리고 사과 2개를 넣었습니다. 진짜 탐험 세트였습니다. 그녀는 반짝이가 있는 좋아하는 운동화를 신고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엄마는 그때 부엌에 있었고 자물쇠가 딸깍하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평소처럼 자신의 방에서 토라지고 있다가 30분 후에는 나와서 화해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조피아는 이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결의와 어린이다운 서운함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포트로, 자신의 상상 속 안전한 피난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걸음이 안전에서 멀어지게 하고 가장 평범한 도로 갓길에 놓인 함정으로 곧장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조피아가 이 흰색 밴에 접근하며 자유의 마지막 걸음들을 내딛고 있는 동안 그단스크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에서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엄마 안나는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그냥 자신의 방에 앉아서 토라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나는 여러 번 문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이제 그만 화해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고 그녀의 심장이 박동을 놓치게 만든 것을 봤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연필들이 놓여 있었는데 조피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숨었나? 안나는 옷장을 확인하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조용한 아이방의 침묵 속에서 평범한 모성의 짜증이 천천히 끈적하고 차가운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였습니다. 안나는 조피아의 친구들, 그부들의 부모, 심지어 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딸이 그들에게 들렀는지 물었습니다. 어디서나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아니오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온 마당을 뛰어다니고 어린이 놀이터를 들여다보고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도시는 주황색 톤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내게 이 아름다운 석양은 다가오는 어둠의 전조였습니다. 공황이 커졌고 그녀는 자신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월 6일 저녁, 딸이 이미 몇 시간째 사라진 후 안나 노바크는 경찰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이 전화로부터 집에서 도망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실종자 수색의 공식적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순찰차들이 안나의 집에 도착했고 표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신문하고 조피아의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밝은 머리, 파란 눈, 분홍색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바로 그 반짝이가 있는 운동화. 톱이 곰인형이 든 작은 배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배 전단은 즉시 시내 모든 순찰대에 전송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구역을 샅샅이 뒤지고 이웃들을 더 공식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꽤 빠르게 목격자들을 찾았습니다. 몇 명이 설명과 일치하는 소녀가 소포트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혼자 걷는 것을 봤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는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이웃 마당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과 혼자서 활기찬 고속도로를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수색 구역은 즉시 수십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놓쳤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조피아의 흔적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투광기를 켜고 고속도로를 따라 천천히 가던 순찰차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도로갓길에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분명해진 것은 이것이 아이가 저녁 식사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수색견들을 동원한 본격적이고 대규모적인 작전은 아침에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이미 살아있는 소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안나 노바크에게 그 끔찍한 밤은 무한히 길었지만 결국 아침이 왔습니다.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 않고 단지 새로운 악몽의 고리의 시작일 뿐인 아침이었습니다. 첫 햇살과 함께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 수색견을 데리고 온 조련사들, 수백 명의 무관심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단스크와 소포트 사이의 숲, 들판, 도로갓길의 모든 미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피아의 사진은 이미 도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색, 이 모든 희망은 이미 무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흘 후인 7월 10일 버섯 채취자가 숲에서 그 끔찍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수사의 초점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종된 소녀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생명을 끄는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두 가지 주요 방향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팀인 범죄 수사관들은 시신 발견 장소에서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느리고 꼼꼼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흙을 채질하며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천조각, 담배꽁초, 가까운 시골길의 타이어 자국들. 하지만 숲은 증거 수집의 최악의 장소입니다. 비, 바람, 야생동물들. 이 모든 것이 흔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자연은 범인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철저한 조사 후 결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조피아를 이곳으로 데려온 자의 신원을 가리킬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DNA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끝난 장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희망은 두 번째 팀, 즉 조피아의 마지막 날을 복원하려는 수사관들에게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그단스크 소포트 고속도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살아서 봤습니다. 21세기의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시 카메라입니다. 그렇게 활기찬 고속도로에는 많은 카메라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관들에게는 가장 명백하고 간단한 길이었습니다. 7월 6일 모든 카메라에 녹화를 요청하고 몇 시간의 영상을 보고 작은 소녀 옆에 멈춘 차를 찾는 것. 그것은 거의 100%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식 요청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온 답변은 명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 구간의 대부분 카메라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기 점검 중이었고
어떤 것들은 고장 났고 어떤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관료적 태만과 기술적 오류가 주요 증거를 무로 돌렸습니다. 범인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디지털 흔적은 시작되지도 않고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막다른 길에 빠졌습니다. 시신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은 있었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출발점인 고속도로는 있었지만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런 사건에서 종종 마지막 희망이 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모든 텔레비전 채널, 모든 뉴스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에 그단스크 경찰의 공식 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7월 6일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단스크 소포트 고속도로를 지나던 모든 운전자들에게 자신들의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시도였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누군가의 블랙박스에 잡혔고 그 사람이 호소를 보고 응답할 확률은 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전체 수사의 운명은 경찰의 전문성이 아니라 우연과 일반 시민들의 양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의 이 도움 요청은 어둠 속 물에 던진 메시지가 든 병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을지 읽힐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그런 병은 물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흐름을 따라 떠다닙니다. 그리고 반응은 거의 즉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용히 블랙박스 녹화를 검토하는 대신 인터넷은 스스로 범인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렇듯이 빠르고 격렬하게 그리고 완전히 잘못 찾았습니다. 모든 것은 목격자 수색에 대한 게시물 아래 한 댓글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7월 6일 그날 조피아와 비슷한 소녀가 고속도로 근처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썼습니다. 어떤 증거도 뒷받침되지 않은 이 댓글이 불꽃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눈덩이 효과가 작동했습니다. 수십 명, 그 다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지역에 이상한 남자가 산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긴 머리와 문신이 있고 자주 혼자 산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그의 사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오래된 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는 누군가 그의 이름, 성, 심지어 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법정은 수사나 변호권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사진 아래에는 저주가 쓰여졌고 그에게 보복을 위협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즉시 이놈을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에게 이 상황은 악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사회적 반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모든 단서는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마녀 사냥임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원격으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 IT 전문가였고 정말로 약간 비공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이미 몇 시간째 자신을 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신문에서 그는 차분하게 행동했고 7월 6일 어디에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급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러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는 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한 수사관 그룹이 그의 말을 확인하는 동안 다른 그룹은 그의 디지털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활동, 휴대폰의 위치 데이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그와 함께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컴퓨터 데이터는 그가 정말로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일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단스크 소포트 고속도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은 이 사람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힌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지옥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인들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길에서 비스듬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에는 이것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공황과 추측으로 태어난 거짓 단서를 확인하는 데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블랙박스 플래시 드라이브 어딘가에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녹화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무고한 사람에게 쏟아진 사회적 분노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이미 거의 희망을 잃고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찰의 호소에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응답했습니다. 그는 7월 6일에 마침 그단스크 소포트 고속도로로 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서 호소를 들었다고 말했고 특별한 것을 본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블랙박스 녹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는 필요한 날짜, 필요한 시간으로 되돌렸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끝없는 도로의 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갓길의 작은 인물에 꽂혔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고 그녀를 봤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배낭을 맨 소녀를. 그리고 몇 초 후 화면에 그것도 나타났습니다. 흰색 벤이었습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폭탄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어두운 회의실에서 수사관들은 조피아 노바크의 자유의 마지막 순간들이 재생되는 화면을 봤습니다. 여기 그녀가 갓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고 결연하게. 여기 우리 목격자의 차가 그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눈에 띄지 않는 흰색 벤이 나타나 천천히 그녀를 따라잡습니다. 빠르게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벤이 그녀와 나란히 하고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녹화는 불과 몇 초간 지속되었고 채 타는 장면 자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블랙박스는 정지하는 순간만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잃어버린 고리,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방 안의 환희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보기 위해 화면을 확대하려고 시도한 바로 그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을 잔인한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화는 이동 중에 한낮에 이루어졌습니다. 햇빛이 벤의 뒷문에서 반사되어 번쩍임을 만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자체의 품질도 이상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번호판은 몇 개의 읽을 수 없는 어두운 점들이 있는 흐릿한 흰 얼룩으로 변했습니다. 최고의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이 몇 프레임에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필터를 적용하고 화질 개선을 위한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픽셀 단위로 번호를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기술은 무력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었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쓸모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차를 봤지만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사에서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호를 몰랐습니다. 녹화에서 벤이 너무 표준적이어서 특별한 특징 없이는 정확한 브랜드와 모델조차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과제는 추상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렸습니다. 포모르스키의 주와 그 밖에서 7월 6일 그단스크 소포트 고속도로에 있었던 흰색 벤을 찾는 것. 이것은 여전히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같았지만 적어도 이제 건초를 그냥 뒤지는 것이 아니라 바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미상의 브랜드 흰색 벤에 대한 수배령이 전국 모든 경찰서로 전송되었습니다. 모든 유사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달 서비스, 건설 회사, 개인 소유자들. 이것은 거대한 작업이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조피아를 마지막 여행으로 데려간 바로 그 벤이 이 흰색 벤들의 흐름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흰색 밴을 확인하는 이 거대한 작업은 경찰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지역에 수백, 아니 수천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수사관들과 순찰 경찰들은 24시간 내내 일하며 데이터베이스로 작성된 목록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대형 물류회사의 밴부터 개인 수리공들이 소유한 낡은 작업차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확인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들은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운행 기록을 보여주며 목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지치고 일상적인 작업이었고 매일 희망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상에서 눈이 이미 피로해졌을 때 때때로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단스크 교회의 부부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에게 등록된 평범한 밴 차례가 왔을 때였습니다. 첫눈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개인주택에 살았고 이웃들은 그들을 조용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마렉은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했고 에바는 주부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정중하고 미소 짓는 여자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극도로 정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난 며칠 동안 이미 수백 번 물었던 표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7월 6일 한낮에 당신과 남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바 코발스카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렉은 차고에서 수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집안일로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숨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차고에서 나와 손을 헝겊으로 닦으며 그녀의 말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네, 집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소포트 방향 고속도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는 하루 종일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지만이 없었다면 이 확인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경험 많은 수사관을 뭔가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세부 사항, 리허설 같은 느낌과 접경한 과도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하며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에 돌아와서도 그들을 목록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체 수사에서 전환점이 된 것을 했습니다. 7월 6일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의 휴대폰, 빌링 데이터 획득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휴대폰이 가장 가까운 통신 타워로 보내는 신호를 통해 사람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표준 절차입니다. 몇 시간 후 답변이 그의 책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쇄된 지도를 봤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코발스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뻔뻔하고 100% 거짓이었습니다. 그들 휴대폰의 빌링 데이터는 7월 6일 낮에 집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기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피아 노바크가 걸었던 바로 그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단스크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소포트 방향으로. 기술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제 수사에는 단순한 흰색 밴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용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책상에 놓인 빌링 데이터가 담긴 지도는 이미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의 거짓말은 즉시 그들을 수백 명 중 하나에서 주요 용의자의 지위로 옮겼습니다. 거대한 영토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의 모든 힘이 이제 한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회의 이 조용한 집과 그 주인들에게 신속히 행동해야 했습니다. 코발스키 부부가 자신들의 거짓말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동안 증거를 없앨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잠재적 증거인 그들의 흰색 밴은 여전히 그들의 마당에 서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사관들은 그들의 집과 가장 중요한 자동차 수색에 대한 긴급 영장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코발스키의 집에는 더 이상 사복 수사관 한 쌍이 아니라 경찰차 전체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범죄수사연구소의 특수밴도 있었습니다. 작전은 사이렌 없이 조용히 진행되어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마렉과 에바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문턱에는 같은 수사관이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뒤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손에는 공식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데이터나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피아 노바크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의 재산에 대한 수색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어떤 항의도 무의미했습니다. 한 수사관 그룹이 집의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룹이 흰색 밴을 포위했습니다. 문들을 봉인하고 특수견인차가 조심스럽게 플랫폼에 실어 범죄수사센터의 묵윤 박스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밝은 조명 아래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그것은 자신의 비밀을 밝혀야 했습니다. 자동차 조사는 거의 외과적 절차입니다. 흰 작업복, 장갑, 마스크를 착용한 전문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크고 명백한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시 3개를 찾았습니다. 일회용 필터가 있는 특수 진공 청소기로 실내 장식의 모든 센티미터를 지나갔습니다. 끈끈한 테이프로 좌석과 매트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자외선 램프로 생물학적 흔적을 찾기 위해 표면을 비췄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살롱을 원자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꼼꼼한 작업 후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뒷좌석에서 쿠션 사이의 틈에 끼인 몇 개의 현미경적인 밝은 파란색 섬유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범죄 수사관에게는 조피아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의 잠재적 일치입니다. 그리고 바닥의 고무 매트 아래에서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발견물을. 하나의 긴 밝은 머리카락을. 그것은 마렉의 것도 아니었고 검은 머리의 에바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발견물들은 아무리 현미경적이라도 코발스키 부부 자유의 관 뚜껑에 박힌 마지막 못이 되었습니다. 수세는 이제 그들의 입증된 거짓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동차를 실종된 소녀와 연결하는 물질적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사관들이 다시 코발스키의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렉과 에바는 그들의 권리를 고집받고 수갑을 채워줬습니다. 둘 다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들조차 무서워하는 차갑고 초연한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납치 연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벤에서 채취한 샘플들, 파란 섬유와 그 밝은 머리카락은 즉시 DNA 감정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다시 막다른 길에 빠질 것인지.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가 예비 구금 감방에 앉아 있고 그들의 벤에서 채취한 증거들이 연구소에 있는 동안 수사에는 끈적하고 긴장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관에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의자들이 있었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링 데이터로 확인된 그들의 거짓말. 하지만 조피아 자체와의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연결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코발스키 부부는 신문에서 첫 만남 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차갑고 침착하고 초연하게. 그들을 따로따로 신문하며 증언의 불일치를 찾으려 했지만 그들은 앵무새처럼 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었다. 이 소녀를 모른다. 당신들이 틀렸다. 그들은 완벽한 용의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침착하고 너무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수사관들은 연구소에서 일치 결과를 주지 않으면 아마도 이 부부를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모든 무게, 정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이제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며칠 후에 왔습니다. 미세 섬유의 비교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범죄 수사학에서 이것은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전문가들은 벤에서 발견된 바로 그 파란 실드를 가져다가 조피아가 실종된 날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비교는 수십 개의 매개 변수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의 구성, 직조 유형, 염료의 화학 구성. 이것은 DNA 분석과 같지 않아서 100% 예 또는 아니오라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섬유들이 하나의 출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코발스키의 차에서 발견된 미세 섬유들은 모든 핵심 매개 변수에서 조피아 노바크의 청바지 재료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아직 노가웃이 아니었지만 매우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이제 기소 측에는 위치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물질적 연결도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부부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요하고 결정적인 타격은 아직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밝은 머리카락의 유전자 감정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DNA 분석은 모든 감정의 여왕이며 그 결론을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발스키 구속 후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 수석 수사관의 책상에 봉인된 봉투가 놓였습니다. 안에는 한 페이지짜리 짧은 연구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어로 가득한 건조하고 과학적인 언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본질은 극도로 명확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의 벤에서 매트 아래 발견된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유전자 프로필은 99.999%의 확률로 조피아 노바크의 유전자 프로필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의심의 끝이었습니다.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과학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답을 주었습니다. 조피아 노바크가 이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납치범들이 옆 감방에 앉아서 아직 그들의 거짓말이 분자 수준에서 방금 파괴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에는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손에 들고 수사관이 다시 신문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신문실에 들어갔을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용히 마렉 코발스키 앞 테이블에 DNA 감정 결과 인쇄물을 놓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이 말한 모든 말보다 더 무거운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마렉은 문서를 보고 수사관을 보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평온함에 균열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황이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번쩍였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오래된 전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후에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단순한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하고 비틀린 누군가와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피아를 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을 그녀의 구원자로 거의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버전에 따르면 그들은 정말로 7월 6일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갓길에서 외롭고 속상한 소녀를 봤습니다. 에바는 그녀가 주장하기로는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모성 본능이 그녀의 말로는 그런 활기찬 도로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멈춰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조피아가 엄마와 싸웠고 소포트에 있는 친구들에게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발스키 부부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당연히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했습니다. 조피아가 뒷좌석에 앉았던 것, 그들이 그녀와 대화하려 했던 것, 그녀가 거의 내내 침묵하며 창밖을 봤던 것, 이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야기의 핵심 순간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소포트 입구까지 데려다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상점 근처 활기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에바는 심지어 그녀가 더 이상 걸어가지 않도록 버스 요금으로 몇 개의 동전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그녀가 손을 흔들고 정류장 쪽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 버전은 단순함에서 천재적이었습니다. 수사가 가진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했습니다. 왜 그들의 휴대폰이 고속도로에 있었나? 소포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벤에서 조피아의 머리카락과 섬유를 발견했나? 그녀가 그들의 채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찰이 가진 사실들을 가져다가 완전히 새로운 자신들의 이야기에 엮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납치범이 아니라 단순히 조피아를 마지막으로 살아서 멀쩡하게 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에 이 새로운 전설은 수사를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조피아가 벤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실에 대한 논리적이고 가장 끔찍하게는 그럴듯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부부가 그녀에게 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에게 여전히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용의자들과 연결하는 어떤 증거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변호인 측은 쉽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태워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만난 자를 찾으세요. 마지막 직선에 나온 것 같았던 수사가 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조피아가 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이 차에서 살아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코발스키 부부의 이 새롭고 매끄럽게 꾸며낸 이야기는 수색의 진짜 골칫거리였습니다. 논리적이고 증거를 설명했으며 가장 끔찍하게는 거의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무리 그들을 믿지 않아도 개인적인 의견은 법정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미지를 파괴할 무언가를, 그리고 코발스키 부부가 자신들의 이동에 대해 그렇게 끈질기게 거짓말을 했으므로 수사관들은 그들의 삶을 더 깊이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어떤 목격자보다도 사람에 대해 더 많이 말해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부터. 해당 영장을 받아 경찰은 용의자들의 집에서 모든 전자기기들을 압수하고 사이버 범죄 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 무감정한 철제품들의 메모리에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첫눈에 그들의 디지털 생활은 실제와 마찬가지로 지루하고 평범했습니다. 에바의 브라우저 기록은 요리 사이트와 주부 포럼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렉의 것은 건축 자재 사이트와 자동차 포럼이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는 가족 휴일 사진들, 미소들, 생일 축하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품위 있고 거의 무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부서의 전문가들은 매우 깊이 숨겨진 것을 찾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하고 숨겨진 폴더들을 확인하고 메신저의 암호화된 대화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디지털 위장의 7겹 자물쇠의 뒤에서 다른 세계로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차갑고 거의 과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링크를 교환하고 자신들의 환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로그들을 읽던 수사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 앞에 심연이 열렸습니다. 에바가 단순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종종 바로 그녀가 이런 대화들의 주도자였고 남편을 부추기며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정상적인 가족 생활은 인터넷의 익명성 속에서 수년간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욕망들을 키워온 2마리 포식자를 숨기는 스크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사에 마침내 동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7월 6일 그들의 고속도로 여행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친절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로 판단할 때 어느 순간 그들은 환상만으로는 이미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단순히 일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냥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도로갓길에 작고 외로운 소녀를, 그들의 왜곡된 의식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온 것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상을 이제 그들이 단순히 태워주고 내려줬다는 버전은 먼지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조피아 노바크가 이 흰색 밴 옆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바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을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컴퓨터에서의 이 발견은 수색의 진짜 조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차 안의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열쇠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라 오랫동안 목적의식적으로 도약을 준비한 포식자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여 신문 전술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중한 질문들과 작은 불일치를 잡으려는 시도들은 그만, 심리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코발스키 부부의 주요 힘은 그들의 결속력, 그들의 공통적이고 잘 리허설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사이의 이 벽을 부셔야 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수사본부로 데려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들로 분리하여 어떤 접촉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신문은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다른 톤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의 앞 테이블에 두꺼운 폴더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조서가 아니라 인쇄물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폐쇄형 채팅 대화들을 인쇄한 수십 페이지였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변태적 환상이 이제 그 앞에 종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페이지들을 넘기며 가장 노골적인 부분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마렉은 처음에 부인하려 했고 이것은 조작이고 자신이 해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 계속될수록 냉혈함의 가면이 더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에바와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인쇄물들을 보여줬지만 주요 타격은 다른 쪽에서 가해졌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고 거의 동정하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에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당신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를 부추겼다고요. 그는 자신의 가죽을 구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이지만 그래서 덜 효과적이지 않은 블러프였습니다. 에바는 남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 생활의 편집증으로 독이 든 그녀의 의식에서 수사관의 이 거짓말은 절대적인 진실로 들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환상들의 파트너였던 마렉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배신한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댐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공통 방어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에바가 자신을 구하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자신을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버전에서 마렉은 괴물이고 폭군이었으며 수년간 그녀를 지배하고 자신의 끔찍한 환상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바로 그가 도로에서 소녀를 보았고 바로 그가 그녀에게 조피아를 차로 유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에게 반항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마렉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말하는 것을 알려주자 그는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버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바가 괴물인 버전을, 그는 바로 그녀가 그들 커플의 진짜 두뇌였고 바로 그녀가 수년간 그를 부추겼으며 인터넷에서의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녀가 찾으러 가자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문은 혐오스러운 말다툼으로 변했습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을 익사시키려 하며 자신을 상황의 무고한 희생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든 것에 대해 비난하며 그들의 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새롭고 새로운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말로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탈출구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붕괴되었고 이제 수사에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두 개의 상호 자백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와 자신을 변호하려는 시도로 가득한 이 상호 비난들은 수색의 진짜 돌파구였습니다. 침묵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벽 뒤에는 명확한 범죄 그림이 아니라 반쪽 진실과 노골적인 거짓말로 이루어진 더럽고 얽힌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사건 버전을 그렸고 그 속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든 겁에 질린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둘 다 납치를 인정했지만 그들의 벤과 숲에서 조피아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는 증언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끔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수사관들은 둘 다 유죄라는 데 의심이 없었지만 두 거짓말쟁이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물리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위해 그들은 다시 주요한 말없는 증인인 흰색 벤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검사에서 머리카락과 미세, 섬유가 나왔습니다. 조피아를 차 안에 위치시킨 증거들. 하지만 이제 코발스키 부부의 어두운 환상들을 알고 범죄 수사관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흔적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경우에 보통 사용하는 무기고를 사용하여 두 번째로 훨씬 더 심화된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벤을 다시 묵윤 박스로 굴려 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완전한 어둠을 만들어 방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화학 시약인 루미노리든 분무기들을 꺼냈습니다. 범죄 시리즈로 유명해진 이 물질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심지어 씻어낸 생물학적 물질의 흔적과 접촉하면 어둠 속에서 유령 같은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범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을 찾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보호복을 입은 전문가가 벤의 화물칸 전체에 체계적으로 시약을 분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미놀의 미세 분산구름이 표면에 정착하면서 여러 곳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번쩍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칸 뒷부분 바닥에서 전체 별자리가 빛났습니다. 일반 조명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밝고 뚜렷한 푸른 빛의 반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코발스키 부부가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것. 청소하고 씻고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현미경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죄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보물 지도를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빛나는 각 구역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즉시 DNA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흔적들에 충분한 유전 물질이 보존되어 있기를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연구소의 답변은 며칠 후에 왔고 이 사건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굵은 느낌표가 되었습니다. 분석은 수사관들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했습니다. 빛나는 반점들에서 채취한 샘플들은 혼합된 유전자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피아 노바크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렉 코발스키의 DNA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방어선을 파괴했습니다. 이 벤에서 단순한 납치가 아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폭력이 저질러졌습니다. 이제 수사에는 완전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두 괴물의 모순된 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차갑고 공정한 과학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본질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온 정의가 마침내 승리하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손에 이 마지막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고 수사관들은 최종 대지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게임의 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차례로 마렉과 에바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그들 앞에 연구소 보고서를 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우려 했던 흔적들에서 조피아의 피와 마렉의 유전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흰 글씨에 검은 글씨로 쓰여 있는 바로 그것을. 그들은 후회, 눈물, 완전한 자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한 코발스키 부부의 반응은 그들의 심리적 초상의 마지막 붓질이 되었습니다. 마렉은 결론을 읽고 의자에 기대어 웃었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없는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수사관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서커스라고 선언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한 경찰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덮어 씌우기로 했다고,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그에게 심었고 감정 결과를 위조했다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거짓말에 매달리며 자신을 시스템의 희생자로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는 한 방울의 감정도 동정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만 있었습니다. 에바의 반응은 달랐지만 덜 혐오스럽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폭력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인 자백 진술을 했고 그들이 소녀를 납치했고 남편이 그녀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버전에서 그녀는 개입하기를 두려워한 겁에 질린 목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 조피아의 생명이 어떻게 끊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단호히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습니다. 마렉이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혼자서 그들이 숲에 도착한 후에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팔아 자신의 구원과 바꾸려고 수사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완전하고 진심 어린 자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집된 증거들의 총합은 너무 강력해서 코발스키 부부의 말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세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빌링으로 확인된 위치에 대한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채 있는 조피아의 머리카락과 섬유, 동기를 드러낸 그들의 끔찍한 인터넷 활동, 그들의 공통된 거짓말을 파괴한 상호 비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질러진 폭력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DNA 증거. 수사는 끝났습니다. 조각조각 모인 거대한 낙원 사건은 검찰청으로, 그곳에서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의 운명은 수사관이 아니라 판사와 배심원들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법정으로 넘겨졌을 때 이 모든 산재한 증거들, 모순된 증언들, 차가운 과학적 사실들로부터 기소 측이 통일되고 완전하며 끔찍한 일어난 일의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버전도 추정도 아니었습니다. 조각조각 복원된 조피아 노바크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공식적인 재구성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들린 이야기는 모든 의심과 암시가 없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2년 7월 6일 아침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는 이를 보러 가기 위해 흰색 벤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수년간 자신들의 변태적 환상을 키운 그들이 마침내 현실로 구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의식적으로 활기찬 그단스크 소포트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외롭고 취약한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배낭을 맨 작은 소녀가 온 세상에 화가 나서 결연하게 갓길을 걷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멈췄고 에바가 평범하고 선량한 여자의 외모를 이용해 보살피는 아줌마 역할을 했습니다. 조피아와 이야기하고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치고 속상한 아이에게 이 부분은 위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믿고 채에 탔습니다. 벤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소포트 쪽으로 곧장 가는 대신 마렉은 고속도로에서 눈에 띄지 않는 시골길로 벗어나 산림지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조피아의 모든 시도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할 외지고 사람 없는 곳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남의 눈에서 멀리 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 행세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숲에서 자신들의 벤 화물칸에서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환상으로 가졌던 바로 그 폭력적 행위들을 아이에게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범죄 수사관들이 발견한 반박할 수 없는 흔적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장 저급한 욕망을 만족시킨 후 그들 앞에 질문이 섰습니다. 목격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냉혈하고 계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첫 번째 끔찍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두 번째,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피아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단순히 그녀의 숨진 몸을 벤에서 꺼내 숲속 나무들 사이에 버렸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물건처럼 결코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렙과 에바 코발스키에 대한 재판은 그들의 체포 후 거의 1년 만인 2023년 7월 22일 그단스크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수사가 해낸 모든 거대한 작업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거들, 모든 신문 조서들, 모든 감정서들, 이 모든 것이 판사의 책상에 놓인 하나의 크고 무거운 사건으로 모아졌습니다. 법정에는 우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한쪽에는 자신들의 정의를 확신하는 검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온 사회가 이미 괴물로 인정한 자들을 변호해야 하는 코발스키 부부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피고석에는 그들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렉과 에바. 신문에서처럼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앞을 보며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몇 주 동안 법정에서는 진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자신들의 증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들에게 조피아 옆에서 흰색 벤이 멈추는 바로 그 블랙박스 녹화를 보여줬습니다.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빌링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머리카락과 파란 섬유에 대한 범죄 수사 보고서들을 시연했습니다. 동기를 드러내는 그들의 인터넷 대화 발췌문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을 루미놀로 처리한 후 발견된 DNA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저질러진 폭력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각 증거는 정의의 저울에 놓이는 돌 같았습니다. 변호 측은 마지막까지 빈틈을 찾으려 했습니다. 코발스키 부부의 변호사들은 그들의 피보호자들이 소녀를 태워준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버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주요 논리는 바로 살인에 대한 그들의 연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소가 정황 증거에 기반했고 자백은 심리적 압박해에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렉은 법정에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에바는 울며 남편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무너뜨리려는 이 모든 시도들은 수사가 모은 증거의 산앞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말을 들은 후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단조롭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마렉 코발스키를 납치, 성적 성격의 폭력 행위, 그리고 다른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가능한 것 중 가장 가혹했습니다. 특별체제 교정시설에서의 종신형, 강제정신과 치료 추가 부과. 법원이 공범이자 교사범으로 인정했지만 가장 잔인한 행위의 직접적인 실행자는 아닌 에바 코발스카는 엄격한 체제 교정시설에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조피아의 가족에게 이 판결은 가장 중요한 것을 되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끔찍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었을 뿐입니다. 평범한 어린이의 다툼과 길가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끔찍한 아기 때때로 가장 평범한 정상성의 가면 뒤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에 판결은 이 사건의 법적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 이야기가 사회에 남긴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피아 노바크 사건은 폴란드 전역에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의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과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항상 책에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극은 격렬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도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더 많은 작동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동 실종에 대한 신속 알림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과 사회 전체가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들, 수년간 인큐베이터처럼 가장 끔찍한 환상들이 자라고 강해지는 바로 그 폐쇄형 커뮤니티들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비슷한 일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는 동안 법적 기계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재판 직후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는 복역지로 이송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형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상급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완전하다고,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제 마렉과 에바 코발스키에게는 희망 없는 길고 철창 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마침표가 최종적으로 찍혔습니다. 괴물들이 우리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화창한 날 단순히 엄마와 다투고 자신만의 작은 모험을 향해 나선 배낭을 맨 작은 소녀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아픈 상기로 남을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아기 골목의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아니라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서는 안 되는 자들의 미소와 친절한 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